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유통물리 일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유통물리 일반에서는 유통관리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나옵니다. 원래 시험 과목이 4과목이 있지만 유통물리 일반이라고 해가지고 유통관리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른 과목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함께 포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통관리사 제도가 시행됐고 여러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다음 이제 2007년부터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졌고 또 시험 범위도 넓어졌고 또 그 이후에 2013년부터 시험 범위가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위원으로 제가 유통관리 분야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시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아마 2017년 금년에 아마 좀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NCS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훈련하고 자격을 연계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하는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그 실무 능력을 갖다가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도 2017년에는 좀 개정되지 않을까. 현재 예정 중에 있습니다. 가지고 관련 교재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도 좀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올해는 지금까지의 내용 가지고 시험에 나오겠죠. 그리고 과거에 또 시험 범위가 개편된 경우에도 그 이전의 기출문제가 많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기출문제를 특별히 이제 중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꾸준히 하신 분들은 되게 한 번에 다 합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지금 시간 정해놓고 또 강좌까지 수강을 해가면서 하시는 분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합격하십니다. 그다음에 편하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과거에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 유통물리 일반에서는 이제 유통관리가 나오고 또 유통경영전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경영관리, 물류경영관리,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윤리와 법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물류에 관한 내용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해가지고 제가 강좌를 진행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어떤 점을 신경 쓰셔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챕터 1에 유통관리가 나옵니다. 챕터 1에 가지고 유통관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통관리에서는 먼저 제1절에 유통산업의 이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제일 먼저 보실 것이 바로 유통의 개념을 갖다 보시는 거죠. 일단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늘 살면서 겪는 그런 현상입니다. 유통. 근데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경영학에 속하는 과목이죠, 이게. 그래서 원래 우리가 경영학 하게 되면 경영학에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 경영학에서 공부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경영학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영관리가 있습니다. 경영관리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영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보통 이제 경영관리라고 할 때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기업은 물론이고 어떤 조직이든 간에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래 들어서는 자기 경영, 세계 경영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경영이라는 용어가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 이 경영관리라고 할 때는 조직, 어떤 조직이든 간에 조직을 갖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학에서도 많이 강조가 되는 건데 경영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계획입니다.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그래요, 계획. 플래닝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은 그 조직의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이런 과정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계획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걸 조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가나이징이라고 하는 건데 조직화 해가지고 이 조직을 만든 다음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제 그 내용에 나옵니다. 원래 유통물리 일반이라는 과목에서는 유통경영전략, 유통경영관리라는 챕터가 있잖아요. 그 안에 경영학 한 과목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시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하다못해 재무관리, 회계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공부하실 겁니다. 조직화 해가지고 이제 오가나이징이라고 하는 거죠. 오가나이징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화한 다음에는 이제 일을 시켜야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지휘라고 합니다. 지휘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리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지휘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이 구성원들이 알아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지휘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또 중요하고 또 리더로서 구성원들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 구성원들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별로 모티베이션 이론, 리더십 이론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잘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범위가 그만큼 많이 넓어진 겁니다.
또 여기다 이제 더해서 커뮤니케이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휘에서 많이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통제가 있습니다.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거예요.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통제 해가지고 컨트롤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경영관리라고 할 때는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4단계를 거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기능이라고 할 때는 이것도 이제 경영기능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영리기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게 되면 그 경영기능이라고 할 때 원래 기업의 경영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산이죠. 생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좋은 물건 많이 만들면 뭡니까? 팔아야죠. 소비자에게 어필해가지고 소비자가 알도록 해갖고 팔아야 되는 게 있죠. 마케팅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만 이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예컨대 인적 자원 관리도 필요하고 또 자금 관리도 필요하죠. 자금 관리해가지고 재무 관리입니다. 또 여러 가지 그 기업의 거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기록한 다음에 정리하는 회계도 있고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영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영 기능 중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유통과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마케팅은 이제 교환하는 거죠. 소비자가 물건을 사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제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마케팅 요소 4P가 있습니다. 마케팅 요소라고 합니다. 마케팅 요소 해가지고 4P가 있어요. 4가지 P. 4가지 P가 뭔지 아시죠? 이것도 시험에 물론 나옵니다, 당연히. 그 마케팅 요소 4P 해가지고 제품, 프로덕트, 두 번째 가격을 정해야죠. 프라이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4P 중에 한 가지 이제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경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든 물건을 소비자에게 내려보내는 경로 또는 채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스가 있고 또 한 가지가 프로모션 해갖고 촉진이 있죠. 여러 가지 광고나 선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4P가 그건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공부하는 유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플레이스와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스. 그래서 4P 중에서 특별히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스와 관련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전체 흐름을 아셔야만 나중에 우리가 유통정보나 이런 경우에도 예컨대 유통정보 시스템이 있잖아요. 유통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이고 또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그 전에 뭐예요? 경영 정보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전체 흐름 틀을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1과목이기 때문에 그 전체에 거친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플레이스와 관련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마케팅의 하위 요소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이 이런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 자, 체크해 주시고. 자, 또 한 가지 확인하실 내용은 우리가 이제 유통이라고 할 때 유통을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유통을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자, 물류하고 상류로 구분해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흐름입니다.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우리가 유통을 갖다가 이제 뭐 배분, 분배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유통관리사라고 하는 것도 저 디스트리뷰션 매니저라고 그래요. 또 그래가지고 이러한 개념인데 이게 분배를 갖다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분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통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갖고 상적 유통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물적 유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물관리 얘기할 때는 흔히 뭐 상적 유통을 간단하게 줄여서 상류. 자, 물론 이제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건 물류라고 흔히 많이 불러왔죠. 근데 이제 상적 유통이라는 말을 갖다가 사실 상류라는 표현은 잘 안 쓰지만 그러나 여러 군데 시험에서는 또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유통관리사 말고 또 관련되는 게 물류관리사가 있잖아요. 자, 이런 데서도 계속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잘 쓰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상적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상적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매 또는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자, 물자 자체 흐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자의 흐름은 포함되지 않고, 자, 소유권의 이전을 갖다가 우리가 상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물자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자,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수반되는 물자의 흐름을, 자, 물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라고 할 때 이제 가장 핵심되는 것이, 자, 보관이 있고, 자, 일단 첫 번째 운송이 있죠. 운송이 있고, 보관이 있고, 자, 운송과 보관의 앞뒤에 물자를 취급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해요? 하역이라고 하는 거죠. 또, 자, 물류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포장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물류라고 하는 겁니다.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자, 그래서 결국 이거 다 합쳐가지고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유통의 뭐 기능이니 역할이니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운송. 자, 운송을 통해서 창출되는 효용이 뭐냐? 운송을 통해서 창출되는 게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죠. 장소적 효용 또는 공간적 효용을 창출합니다. 그 다음에 보관을 통해서 창출되는 게 시간적 효용이에요. 그리고 자, 장소적 효용과 시간적 효용을 통해서 창출되는 게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잖아요.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고, 자,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예요? 가격 조정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흐름들을 갖다 좀 파악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상적 유통하고 물적 유통 두 가지가 있고,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유통 조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다 포함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유통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디스트리뷰션, 분배하는 거예요. 배분하는 거. 그래서 유통은 거의 정의 나와 있는데 그 시험에 나왔던 정의입니다. 여러 번 나왔던 정의입니다. 그래서 유통 이제 가장 일반적인 정의 중에 하나인데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자, 생산과 소비의 결합을 매개로 하는 일련의 비즈니스 과정이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구로부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하는 현상 또는 재반 활동을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전하는 이런 활동을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이라고 할 때는 항상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까지 이런 말 나오고, 또 뭐요? 유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상품과 서비스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은 이제 생산 단계로부터 소비 단계에 이르는 상품과 서비스의 사회적 이전에 관한 인간의 활동을 유통이라고 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로, 흐름이 있는데, 자,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이어지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갖다가 유통 경로라고 해가지고, 채널이라고 합니다. 유통 경로 해가지고 채널. 그래서 이제 생산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 경로상에는 이제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유통 경로상에 존재하는 기관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죠.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로 전달되는 그 흐름을, 과정을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의 중요한 역할은 국민경제 전체 입장, 나라 경제입니다. 나라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뭐예요?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나라 경제 전체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제 기업 측면에서 볼 때는 뭐예요? 생산된 제품에다가 여러 가지 시간적 효용, 장소적 효용, 또 소유적 효용을 더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의 뜻 먼저 확인하시고, 맨 처음 문제 나올 때는 을에 나오는 겁니다. 유통의 개념 또는 유통관리 이런 개념 해가지고 꼭 한 두 문제 정도씩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유통의 역할인데, 유통의 역할을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유통하고 상적 유통하고 물적 유통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창출되는 효용이 있잖아요. 그런 효용이 바로 유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제목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과 소비 사이입니다. 생산과 소비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적, 장소적, 시간적, 사회적, 장소적, 시간적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과 소비 간의 수요와 공급, 수급을 결합시키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유통이다. 아주 포괄적으로 다 개념을 커버하고 있죠. 세 가지 불일치. 또 한 가지 생산과 소비의 수급을 연결시킨다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통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그 사회적 불일치라고 했는데, 사회적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킨다. 또 나라 경제 전체로 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킨다.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 불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불일치를 해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간격이라고 하고, 이 사회적 간격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적 불일치를 극복시켜주는 게 바로 유통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장소적 불일치를 갖다 해소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적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운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송이라고 할 때는 그 장소적이라는 말도 쓰지만 보통 이제 공간적이라는 말도 쓰고 또 지리적이라는 말도 씁니다. 공간적 또는 지리적 불일치를 해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운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시간적 불일치를 갖다 극복한다고 했는데, 시간적 불일치를 갖다 극복함으로써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보관이죠. 이렇게 해갖고 유통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유통산업과 유통경로가 나와 있죠. 자, 유통산업, 산업이라는 게 뭐죠? 기업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 관련 기업들의 집합을 산업이라고 합니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정의에 따르면 유통산업이라고 할 때는 유통과 관련된 산업이니까 제조업자 이런 건 안 들어가는 거죠. 뭡니까? 도매상, 소매상. 또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서 물적 유통 활동을 담당하는 물류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물류업체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유통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매상, 소매상에다가 자, 물적 유통기관이 있습니다. 물적 유통기관과 같은 유통기능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유통기구들의 집합을 갖다가 유통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3차 산업에 속하는 것이 바로 유통산업입니다.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조업자와 관련해서 볼 때는 제조업자 다음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는 이런 수직적 연계입니다. 또 수직적 연계라고 하는 겁니다.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는 흐름은 자, 수직적 연계라고 합니다. 수직적 연계를 설계, 관리하는 과정이다.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게 플레이스입니다. 마케팅 요소 4P 중에서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품, 가격, 촉진과 함께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의 하나로 인식이 된다는 거. 4P 중에서 플레이스 얘기했었죠. 플레이스가 바로 유통 경로. 4P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점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을에 거기 디귿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다 말씀드린 거니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게 되면 자, 유통관리의 목표가 나옵니다. 목적이라기보다 이제 목표죠. 자, 유통관리의 목표. 우리가 이제 물류관리의 경우에도 물류관리의 목표는 고객 서비스의 개선과 그 다음에 또 뭐요? 자,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겁니다. 근데 자, 물류를 포함해가지고 유통이라고 했을 때 역시 그럼 유통이 추구하는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자, 운송이나 보관이나 또 포장이나 하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유통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겁니다.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나가서 매출 증대 또 가격 안정화, 이걸 꾀하는 게 바로 유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 고객 서비스의 향상 및 개선, 유통비용의 절감, 매출의 증대, 가격 안정화. 자,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유통경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4P 중에 하나가 플레이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마케팅 요소 4P 중에서 프로덕트나 프라이스나 프로모션은 중간에 뭐예요?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어떤 이제 전략을 만들어서 전략을 세워가지고 해본 다음에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결정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걸 갖다가 흔히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비탄력적.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할 때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럴 때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자, 유통경로라고 하는 게 다른 마케팅 요소와 달리 유연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은 매우 낮고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한 번 결정되면은 뭐예요? 전환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유통경로를 설계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 중에 유통경로의 설계라든가 뭐 구성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개발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유통경로는 최초에 설계할 때, 개발할 때 문제가 없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통경로의 전략적 중요성, 낮은 유연성과 비탄력성 때문에 한 번 결정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자, 그 점을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통의 기능입니다. 자,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의 기능, 상적 유통 기능하고 물적 유통 기능, 또 한 가지 유통 조성 기능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시험에서는 늘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쉬운 내용이니까. 자, 다음 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상적 유통입니다. 거래 유통해가지고 뭐라 그랬죠? 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지각 조정 기능, 자, 소비자의 지각 조정 기능이라든가 수량적 조정, 또 품질적 조정 기능 다 포함합니다. 상적 유통 기능에서 일단 중요한 게 소유권 이전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지각 조정, 수량적 조정, 품질적 조정도, 왜냐하면 거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거래 내용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유통물류 관련해가지고 뭐 교과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대학 교수들, 이런 분들, 아니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든 교과서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100일 만에 배우는 유통관리라는 책이 있는데, 꽤 잘 쓴 책이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별로 이렇게, 출제자들의 관심을 못 끌다가, 나중에 이제 출제자 눈에 띄은 다음부터 거기서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교과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상적 유통 기능에 단순한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능도 포함된다는 것이 언급돼 있고, 그 이외에도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기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심이 되지만 이거 말고도 지각 조정, 수량적 조정, 품질적 조정이 함께 포함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 물적 유통 기능입니다. 물적 유통 기능은 제일 중요한 게 운송, 보관, 하역, 포장, 거기다가 유통 가공이 포함됩니다. 정보도 포함되면서 또 한 가지가 유통 가공.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통 가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적 유통 기능이에요. 그래서 물적 유통, 그러니까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물류 정보, 이런 것들이 물적 유통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 조성 기능이 있는데, 유통 조성 기능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나와 있지만 표준화 및 등급화, 이런 것도 포함돼요. 표준화 및 등급화, 금융 기능, 위험 기능, 시장 정보 기능, 교환 주선 기능,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늘 나오는 거니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도소매 유통기관의 유형과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도소매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도매도 물론 구분해 봐야 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게 소매업이죠. 먼저, 소매업을 갖다 구분할 때 업종과 업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업종은 판매하는 제품, 판매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업종을 구분합니다. 업종은 판매하는 제품. 제품 중심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을 얘기할 때는 결국 식료품점, 이런 것들이죠. 식료품점, 의류점, 이런 거. 이게 바로 업종이에요. 반면에 업태라고 했는데, 업태는 뭐냐? 이게 영업 형태를 줄임말로 보시면 돼요. 영업 형태. 영업 형태, 업태. 그러니까 영업 형태니까 여러 가지 포함되죠. 판매 방식이라든가 또 판매 방식에 따라 영업 전략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업태라고 하는 겁니다. 영업 형태, 판매 방식, 영업 전략. 자, 과거에는 업태가 굉장히 단순했죠. 그렇지만 지금 업태라고 할 때 근데 소매업도 업태입니다. 소매업, 도매업도 업태 구분이에요. 소매업과 도매업. 영업 형태 다르죠. 판매 방식, 영업 전략 다 달라요. 그러니까 소매업, 도매업 구분하는 것도 업태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매업이라고 할 때도 여러 가지 건데 점포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또 점포 소매업이라고 할 때도 백화점처럼 온갖 물건을 다 갖다 놓고 약간 비싸게 팔죠. 또 대형마트처럼 온갖 물건 다 갖다 놓고 싸게 파는 데도 있죠. 또 특정한 계열의 제품만 싸게 파는 데도 있죠. 전문점, 카테고리 킬러처럼. 슈퍼마켓이라든가 편의점, 이런 것들이 다 업태에 속하는 겁니다. 가지고 업종과 업태 개념도 항상 정확하게 구분하고 지나가셔야 되고, 이거 자체도 시험 문제에 또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소매업에 분류해가지고 업종과 업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주로 업종 개념이 중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업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거 몇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업종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래서 업종은 뭘 따지는 거예요? 무엇을 파는가? 판매하는 상품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업종을 구분합니다. 반면에 업태, 근래 들어서 다양한 업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업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업태는 어떻게 파는가 하는 겁니다. 판매 방법, 영업 형태에 따라서 상점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업종이라고 해서 이제 kind of business라고 그래요. kind of business라고 하는데 바로 소매상에 판매하는 상품 그룹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하는 상품이니까 생산자고 제품 중심적인 시각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업종은 생산자 그리고 제품 중심적 시각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종이라고 할 때는 의류점, 가구점, 가전제품점, 식품점 이런 겁니다. 반면에 이제 업태라고 할 땐 type of management라고 그래요. 업태. 그래서 소매점의 영업 전략 또는 판매 방식에 따른 이런 분류입니다. 소매점의 판매 방식에 따른 거니까 여기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뭐예요? 소비자고 전략 지향적 시각이라는 겁니다. 소비자 또 전략 지향적 시각에서 보는 개념이 업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머천다이징 전략이라든가 이거 상품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천다이징 전략, 입지, 판매 방식, 영업시간, 광고, 가격 전략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업태를 갖다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카테고리 킬러, 전자상거래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업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업종과 업태 개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시험에 나올 때도 표로 만든 다음에 빈칸 나왔었는데 그 업종과 업태 개념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수성 교수하고 여동기 교수가 쓴 유통관리 교과서 최근에 나온 건데 이 책도 굉장히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유통 전문가 실무자들도 많이 보는 책이고 그래서 과거에 2015년 말에 국가 직무능력 표준해가지고 NCS 개발 유통관리에 참여할 때도 여러 교과서들 가지고 이제 많이 참고했고 외국 교과서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역시 이 책도 다른 교수들이 많이 보고 참고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업종과 업태 개념 나와 있습니다. 업종은 뭐예요? 상품을 만드는 방법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상품을 만드는 방법. 아까 업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파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는 방법. 가지고 상품 특성에 의해서 분류하는 겁니다. 무엇을 파는가? 근데 누구 입장이에요? 제조업자 입장이고 상품 중심적 시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조업자 입장에서 특정 상품을 취급하는 차이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자를 기점으로 한 발상이다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업태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사용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가지고 어떻게 파는가 하는 거죠. 판매 방법, 경영 방법, 영업 전략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소비자의 초점을 맞춘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백화점을 선호하는 소비자, 편의점 소비하는 소비자, 대형마트 선호하는 소비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한 판매 방법의 유형에 의한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발상이라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소매업과 소매상의 분류가 있습니다. 자, 소매업이라고 할 때 리테일링이라고 그래요. 리테일링. 그래서 이제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매업입니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원래 우리가 소매업과 도매업을 갖다 구분할 때도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판매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자, 필립 코틀러가 쓴 마케팅 관리의 원리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도매상을 정의할 때 소매상과 가장 큰 차이점이 누구한테 파느냐 이겁니다. 판매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도매업이라고 할 때는 소매상을 대상으로 파는 거죠. 반면에 자, 소매업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자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소매업태가 등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했지만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한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에. 그래서 이은에 자, 소비자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매업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없던 업체가 자꾸 나오겠죠 또. 하다못해 선생님이 요새 그 유통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과거에 한동안 편의점이었죠. 이미 편의점 전체 매출액이 백화점이나 전자상거래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보통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유통 관련 해가지고 이제 조사 결과 내놓으면 대개는 백화점하고 대형마트하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비교했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백화점이 1등이었죠. 백화점이 1등이었다가 그 다음에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대형마트가 1등이었다가 그 다음에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 대형마트,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이 제일 침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2017년 초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의 전체 매출액이 전자상거래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물론 전자상거래라는 게 B2C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뭐냐? 헬스 앤 뷰티라고 하는 올리브영, W스토어, 왓슨스 이거 있죠. 또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죠. 자꾸 또 기존의 대형 소매업체들이 뭐예요? 역시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또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새로운 업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소비자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처럼 일률적인 24시간 영업 위치에 따라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또 판매하는 제품 구색도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대학가에 있는 편의점하고 주택가에 있는 편의점하고는 취급하는 상품에 차이를 둬야죠, 당연히. 이걸 만큼 다양하게 소비자 욕구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소매업의 분류 기준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분류 기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일이 다 볼 건 없고 근데 이거 소매업의 분류 기준 해가지고 일단 기억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소매업을 분류할 때는 점포 유무, 점포 소매상이냐 무점포 소매상이냐 또 취급하는 제품의 깊이와 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컨대 폭이 크다고 하면 폭이 넓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뭐예요? 넓이가 넓어요. 근데 전문점이나 카테고리 킬러는 넓이가 좁죠. 반면에 깊이를 따져본다고 하면 전문점은 깊이가 깊어요. 그렇지만 백화점은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얕아요. 이걸 가지고 또 구분합니다. 판매 방법, 또 규모의 차이, 경영 방식, 입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 이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소매업을 갖다가 구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은혜 점포 유무에 따르면 뭐예요? 점포 소매상과 점포 소매업과 무점포 소매업 구분하죠. 무점포 소매업의 핵심은 최근 들어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무점포 소매업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급 상품이 뭐냐에 따라서 뭐예요? 업종별 분류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업종은 뭘 파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급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업종별 분류입니다. 그래서 업종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국 표준산업분류가 있어요. 통계청이 만든 한국 표준산업분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작성한 통계청의 도소매업 통계조사에 따라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화해가지고 업종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방법의 차이에 따른 분류인데 판매 방법의 차이에 따른 분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업태별 분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업태라고 할 때는 아까 어떻게 판매하는가라고 그랬죠. 백화점, 전문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등등. 이게 바로 업태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고 뭐 카테고리 킬러 같은 거 다 있죠. 거기 드럭스토어가 나왔는데 이 드럭스토어가 한국의 경우에 이제 과거에 이거 시작될 때 약품을 팔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약품 팝니다. 근데 그때는 못 팔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드럭스토어라고 안 하고 H&B 스토어 해가지고 헬스 앤 뷰티라는 용어 썼습니다. H&B 스토어다. 헬스 앤 뷰티 스토어 해가지고 썼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약품도 팔기 때문에 뭐예요? 드럭스토어라고 씁니다 또. 그 드럭스토어라는 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점포 규모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죠. 또 경영 방식에 따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거기 3번에 점포 소매상과 무점포 소매상이 나왔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었느냐면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다음 중 자, 무점포 소매상이 아닌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점포 소매상이 아닌 게 뭐냐인데 답은 뭐냐? 자동 판매기의 판매. 자동 판매기의 판매. 자동 판매기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자동 판매기, 기계 자체를 판매하는 거예요. 기계 자체를 판매하는 거니까 자동 판매기 판매하는 업체 매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놀자는 거죠. 뭐 웃고 지나가자 이런 식으로 낸 건데 그 자동 판매기를 판매하는 거는 뭐예요? 점포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 판매기가 물건 파는 것은 사람이 없으니까 무점포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자동 판매기를 판매하는 것은 뭐예요? 점포 소매상이죠.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포 소매상과 무점포 소매상 봐주시고 특히 무점포 소매상이라고 할 때는 뭐 방문 판매 있죠. 야구르트 아줌마 이런 것들 아니면서 뭐 과거엔 가전제품, 화장품 방문 판매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무점포 소매상이죠. 텔레마케팅, 카탈로그 DM 소매업, 인터넷 쇼핑몰, 자동 판매기의 판매, 자동 판매기의 판매 이게 아니라 자동 판매기가 판매하는 겁니다. 이건 원래 무점포 소매상에 포함합니다. 자동 판매기. 자, 그래서 그거 좀 구분하시고요. 여러 가지 그 소매업의 업태와 관련해가지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꾸준하게.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잘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카테고리 킬러 같은 것들이 특히 잘 나옵니다. 그러나 카테고리 킬러 과거에는 하이퍼마켓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왔는데 나머지도 한 번씩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그 점포 소매상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슈퍼마켓 있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슈퍼마켓은 부문별 관리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종합식료품점, 슈퍼마켓도 셀프 서비스입니다. 셀프 서비스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염가 판매, 싸게 팝니다. 과거에 일반 소매상이 있을 때 슈퍼마켓이 나오면서 거기가 싸다고 그랬는데 일반 소매상보다는 10%가 쌌어요 또. 그래가지고 염가 판매와 셀프 서비스, 비교적 넓은 매장을 보유하고 대규모화 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 집중의 구매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슈퍼마켓. 물론 이제 슈퍼마켓도 지금은 체인화되어 있죠. 그런데 GS 슈퍼마켓, 롯데 슈퍼마켓은 뭐예요? 체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개인적으로 하는 슈퍼마켓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규모가 크죠. 체인화되어 있는 것은. 그다음은 또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업태 분류할 때 식품 비중이 높은 경우는 있죠. 식품 비중이 높을 때 슈퍼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류 비중이 높을 때는 슈퍼스토어라고 그래요. 다 넓게는 슈퍼마켓인데 식품 비중이 높을 때 슈퍼마켓, 의류 비중이 높을 때 슈퍼스토어.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구 소비재나 이런 것들까지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종합 양판점 해가지고 GMS라고 합니다. General Merchandise Store 해가지고 종합 양판점 또는 양판점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슈퍼마켓, 슈퍼스토어, GMS 모두 넓게 슈퍼마켓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슈퍼마켓입니다. SS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원래 많이 쓰이는 용어죠. 왜냐면 기존에 대형마트가 출점에 제한을 받으니까는 뭐예요?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전통 상권하고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규제까지도 법에 포함되게 된 겁니다. 자, 슈퍼마켓, 흔히 기업형 슈퍼라고 합니다. 가지고 이제 면적이 좀 크죠. 대형마트보다는 적지만 면적이 꽤 큽니다. 그래서 보통 SSM은 1,700 내지 3,000 제곱미터 규모. 가지고 이제 생선류나 가공식품을 포함해가지고 풍부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있다는 거. 대형마트보다는 적지만 대형마트하고 기존의 슈퍼마켓하고의 중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자, 슈퍼마켓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마켓은 기존의 대형마트 이상으로 규모가 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프랑스에서 까르푸가 이제 그 효시라고 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퍼마켓. 그러니까 유럽,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소매 업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형화된 슈퍼마켓이에요. 까르푸가 그 효시가 되는 것이고. 자, 주로 교회에 입지하죠. 왜냐하면 넓은 면적에 대규모 주차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주로 교회에 입지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니은 뒤에 나와 있죠. 교회 입지, 넓은 주차장, 넓은 매장, 셀프 서비스 중심, 폭넓은 상품 구색, 할인 판매 이런 것들이 바로 하이퍼마켓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하이퍼마켓의 경우에는 취급 상품 아이템 중 상당 부분이 프라이빗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라이빗 브랜드가 크게 확산되고 있죠. 그 실제 그 대형마트의 계획은 앞으로도 프라이빗 브랜드의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크게 확산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시고, 근데 거기 리을 보시게 되면 자, 국제 셀프 서비스 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유통 관련된 협회입니다. 거기서 하이퍼마켓에 대한 쳐낸 책자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이퍼마켓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긴 뭐 5천 내지 10,000제곱미터 이상의 큰 대형점이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과서에서. 예전에 나왔던 책에도 미국에서 나온 교과서에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었고. 근데 이제 자, 국제 셀프 서비스 협회 정의에 따르면 하이퍼마켓이란 식품, 비식품을 풍부하게 취급하며 대규모 주차장을 보유한 매장 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의 소매점포다.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이 문장을 100일 만에 배우는 소매관리, 유통관리에서 소개하고 있고 요게 그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겁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네 번째 창고형 할인점이 있습니다. 홀세일 클럽이라고 그래요. 또는 대개 회원제로 운영돼요. 이게 싸게 팔기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멤버십 홀세일 클럽 해가지고 MWC라고도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 이 경우 자, 코스트코가 있죠. 자,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해가지고 원래 이제 예전에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게 프라이스 클럽이 들어왔습니다. 자, 프라이스 클럽이 들어왔었고 이 프라이스 클럽을 나중에 이제 신세계가 인수한 거예요. 프라이스 클럽 들어왔었고 이제 지금은 자,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있고 자, 코스트코 말고도 이제 트레이더스 클럽도 있잖아요. 신세계가 이마트가 운영하는 트레이더스 클럽도 있고 또 기타 이제 지금 여러 뭐 분수 같은 거 많이 만들어주고 있죠. 왜냐면 기존의 유통업체들이 다 또 여기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제 큰 포장의 상품, 물론 되게 이건 경우 도소매를 함께 합니다. 도소매 함께 운영하죠. 물론 배달 안 해주죠. 배달 안 해주고요. 도소매 함께 운영하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바로 창고형 할인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윤의 특징 나와 있습니다. 상품의 압축, 또 대량 구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원가를 낮춘 거예요. 그리고 셀프 서비스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합니다. 자기가 다 사가지고 자기가 다 배달,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배달 절대 안 해줍니다. 그 대신 싸게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슈퍼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미국에서 가장 성장한 소매업태의 하나인데 뿌리는 프랑스의 하이퍼마켓을 미국식으로 개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규모는 하이퍼마켓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월마트하고 K마트가 개발해가지고 슈퍼센터를 만든 겁니다. 이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하이퍼마켓보다는 작은 매장 면적이고 거기다가 슈퍼스토어하고 드럭스토어를 결합한 대형 복합점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엔 그 아울렛 스토어가 나와 있습니다. 아울렛 스토어도 처음에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아울렛이라고 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제조업체 창고에 보게 되면 재고품, 또 반품된 물건들이 있잖아요. 의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싸게 처분하기 위해서 창고 옆을, 벽면을 뚫은 거예요. 창고 벽을 헐어가지고 거기다가 밖으로 길 옆으로 다 나갈 수 있게 매장을 낸 겁니다. 전시관처럼. 아울렛이라고 하는 거죠. 아웃. 밖으로 문을 냈다 이겁니다. 가지고 파격적으로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의류 같은 거 많이 만드는 공단이나 이런데 되게 공장에 있던 거예요. 공장에 붙은 창고, 벽을 뚫고 거기다가 매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아울렛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워낙 인기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왜냐면 하자가 없는 물건이에요. 단지 유행이 좀 지났을 뿐이고 한 그런 물건인데 싸게 파니까 생산자도 재고 처리해서 좋죠. 소비자도 싸게 사니까 좋죠. 가지고 이게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아예 별도로 아울렛 센터처럼 해가지고 교외 지역에 여러 기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의 제품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가지고 싸게 파는 아울렛 센터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울렛 스토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죠. 또 아울렛 몰이라고도 합니다. 하자가 없는 물건이에요. 2월 상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설 할인 점포에 속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명 메이커의 재고 처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팩토리 아울렛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매점의 재고 처리점 해가지고 리테일 아울렛이 있습니다. 팩토리 아울렛, 리테일 아울렛.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아울렛 스토어만 한 곳에 모아놓고 하나의 쇼핑센터처럼 운영을 해요. 이런 걸 아울렛 센터라고 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나왔던 건데, 디귿에 아울렛 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이 뭐냐? 가치라고 나왔어요. 아울렛 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은 가치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게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 나와 있죠.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 그 다음에 유명 메이커의 유명 브랜드 상품입니다. 유명 메이커의 유명 브랜드 상품을, 정규적인 루트 말고 구입하는 겁니다. 또는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의 재고 처분품을 싸게 들어와가지고 파격적으로 싸게 파는 거예요. 이걸 오프라이스 스토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오프라이스 스토어라고 돼 있죠. 사실 이거 뭐예요? 땡처리 이런 거 있죠. 땡처리 세일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홈디포 또는 홈센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이거 과거에 아주 꽤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한 2번 나왔던 정도 문제인데 그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업태 중에 하나니까요. 대개 이제 주택의 보수, 주택의 보수해갖고 도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리도 하잖아요. 살면서. 근데 집주인이 자기가 직접 해야죠. 업자 부르지 않고. 이럴 때 필요한 것들, 망치라든가 여러 가지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 파는 데입니다. 전문적으로 많고 파는 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DIY, Do It Yourself 용품을 중심으로 판매하거나 가정생활의 필수품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홈디포인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홈디포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샘에서도 한샘몰이라고 해가지고 홈디포 비슷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홈디포도 생기고 있고. 자, 처음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카테고리 킬러입니다. 카테고리 킬러는 뭐죠? 특정 카테고리 내 물건에 대해서는 킬러 확실하게 끝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카테고리 킬러라고 할 때는 핵심이 뭐냐? 자, 전문점이에요. 전문점이면서 동시에 할인점입니다. 전문점인 동시에 할인점. 이게 바로 카테고리 킬러입니다. 그래서 대형 전문 할인 매장입니다. 매장 면적도 꽤 넓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품 구색이, 그러니까 훨씬 좁은 범위의 상품을 깊은 상품 구색을 갖추고 파는 겁니다. 좁은 범위의 상품을 깊은 상품 구색을 갖추고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테고리 킬러,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이게 니은과 디귿 한번 읽어보시고, 리을 보시게 되면 토이저러스라고 하는 장난감 완구 매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또 신발만 전문적으로 파는 ABC 마트 같은 것들이 있죠. 또 하이마트라든가 전자랜드 이런 것들도 다 카테고리 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어떤 특정한 제품을 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에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와가지고 카테고리 킬러의 그 지향형이 나왔는데, 가치 지향 경향. 거기다가 시간 절약형 소비 패턴 이런 것들 가지고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품목을 취급하는 카테고리 킬러 말고도 자꾸 새로운 제품을 취급하는 카테고리 킬러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 해가지고 CVS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들여온 새로운 소매업체인데 이제 새롭다고 볼 수 없죠. 꽤 됐으니까요.
그래서 24시간 영업한다는 거, 시간적 편의성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가까운 거리에서 되게 거래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 필수품들 이런 것들을 취급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디귿에 셀프 서비스고 현금 지불제를 채택하고 또 상품 구매에서 편의성을 제공하는 이런 것이 컨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점이 있습니다. 특정 범위 내 상품군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런 소매업체가 전문점이죠. 그 다음에 11번에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할인점이에요. 할인점. 이걸 보통 이제 대형마트라고 합니다. 대형마트라는 용어는 이제 그 법에 규정된 용어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걸 대형마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점, 디스카운트 스토어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종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업체고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소매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은에 그 전통적인 대형마트 나와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대형마트는 식품 비중이 특히 높아요. 다른 나라의 대형마트에 비해서 식품 비중이 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마켓에 더 가까운 이런 형태다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번에 드럭스토어가 나와 있습니다. 의약품을 팔아요. 일반 의약품에다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다 파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의약품을 판다는 거죠. 이런 걸 드럭스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약품을 팔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처음에는 H&B 스토어, 헬스 앤 뷰티 스토어라고 해서 사용한 겁니다. 가지고 화장품, 샴푸, 비식품 이것들을 이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뭐 올리브영이라든가 GS 왓슨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최근 유통업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고 있는 게 드럭스토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점포 소매상 보시기 바랍니다. 무점포 소매상의 유형만 몇 개 보세요. 뭐가 있죠? 직접 마케팅이 있습니다. 무점포 소매상의 유형 첫 번째 직접 마케팅 또 직접 판매 자동 판매기 흔히 자동 판매기를 vending 머신이라고 합니다. vending 머신 원래 벤더라는 게 공급자예요. 이게 vending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직접 마케팅이 첫 번째 나왔는데 그 직접 마케팅이라고 할 때는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 마케팅 안에는 뭐예요? 인터넷 소매업, 인터넷 쇼핑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탈로그 DM 소매업. 카탈로그를 소비자한테 보낸 다음에 우편으로 소비자가 카탈로그 보고 주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카탈로그 DM 소매업인데 최근 들어서 이거 많이 이제 이건 위축되고 있죠. 카탈로그 인쇄 비용도 장난이 아닌데 카탈로그를 통해서 주문하는 사람 주문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싼 돈 들여서 인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메일로 보내요. 카탈로그를. 전자 문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텔레마케팅, 텔레비전 마케팅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접 판매에는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점포 소매상입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특별히 볼 거 없죠.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이 마케팅, 흔히 최근에 그 전자 상거래의 특징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 마케팅이라고 나와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 소매업,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 건데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예요. 그 다음에 B2B, 그 다음에 C2C, C2B. 가장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로 한정 짓는다고 하면 네 가지 유형이 가능하죠. 근데 주로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B2B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거래 금액으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했을 때 B2B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B2B가 거의 65%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B2C죠. B2C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 거래 규모에서 볼 때 B2B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래 규모에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B2B고 최근 들어와서 B2C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특징 하나 좀 보시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인터넷 쇼핑몰이죠. 그래서 여기 디귿에 나와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특징.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카탈로그 DM 소매업은 요새 거의 없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많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안 나오고 있고. 말씀드린 겁니다. 카탈로그는 아닌 다이렉트 메일이에요. 다이렉트 메일을 갖다 우편으로 보낸 다음에 그걸 본 소비자가 그걸 보고 전화라든가 이걸로 주문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마케팅 나와 있습니다. 그 텔레비전 마케팅도 과거에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처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근데 니은에 나와 있는 직접 반응 텔레비전 광고. 이게 다이렉트 레스폰스 텔레비전 애드버타이징 해가지고 직접 반응 텔레비전 광고인데 이거는 광고라고 했지만 시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직접 반응 텔레비전 광고라고 할 때는 60초 또는 120초의 비교적 긴 TV 광고입니다. 제품의 특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이용해가지고 주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에 따라서 30분 이상의 긴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이걸 인포머셜이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 더하기 커머셜이에요. 자세하게 정보도 주고 하면서 물건도 파는 거죠. 인포머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홈쇼핑 채널도 역시 텔레비전 마케팅에 포함되는 거죠.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그 텔레마케팅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로 판매를 갖다 권유하는 거죠. 근데 거기 자, 텔레마케팅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은에 나와 있는데 아웃바운드 텔레비전 마케팅과 인바운드 텔레비전 마케팅 두 가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는 텔레마케터가 전화해가지고 사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는 뭐예요? 인바운드는 고객이 주문하도록 만드는 거, 전화해가지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판매에 나와 있는데, 직접 판매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판매하고 다단계 판매가 있습니다. 그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다단계 판매 몇 번 나왔었는데, 자,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라미드형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사실은 뭐 지금은 이런 용어 잘 안 쓰고 있죠. 다단계 판매. 왜냐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 아니에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나와 있지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이게 약간 이제 형태가 특이하기 때문에 흔히 피라미드 형태라고 하는 것처럼 형태가 특이하기 때문에 역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매원의 추천으로 상품을 사용해 본 다음에 이에 만족한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는 거예요. 또 소비해 본 다음에 상품에 만족하니까 거기에 다시 판매원이 돼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품의 사용을 권하고 또 이 상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으로 전환되는 과정 반복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이제 최초의 판매원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를 갖다 판매원으로 끌어들인 사람은 뭐예요? 이 판매원이 파는 물건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을 또 뭐 수당으로 받아요. 또 그러니까 이 그 하부 조직원이 많을수록 그만큼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은 많이 받는 거죠.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단계 판매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판매 장려금이라고 해서 나왔었는데 그런 내용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5번에 그 소셜 커머스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셜 커머스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도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일종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뭐 인터넷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룹바이 형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소셜 커머스의 유형이 나왔는데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소셜 커머스에 이용해가지고 첫 번째 그룹바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자 플래시 세일, 세 번째 나와 있는 소셜 쇼핑, 네 번째 나와 있는 자 소셜 쇼핑 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체이스 쉐어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픈마켓이 있죠. 저 오픈마켓은 플랫폼만 제공하는 거예요. 중개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11번가라든가 아니면 뭐 위메프 프라이스라든가 아니면 쿠팡 이런 경우에도 오픈마켓을 함께 하는, 운영하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적자가 엄청 누적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쿠팡하고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물류센터를 갖다 확장을 하고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죠. 많이 팔아도. 그래서 이런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오픈마켓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마켓은 뭐예요? 판매 플랫폼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온 판매업자가 저 광고를 해주면은 뭐예요? 판매업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직접 보내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오픈마켓입니다.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게 오픈마켓입니다. 자, 그래서 자 소셜 커머스에 이용해가지고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거기에 오픈마켓까지 해가지고 한 번만 더 읽어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통물리 일반 1장에 자 1절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자 2절에 이제 유통산업의 환경 등등 나오는데 자 필요한 내용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자세히 보고 자 그렇지 않은 내용은 간략하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